소화가 안 된다고 매번 약부터 찾지 마세요. 우리 위가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추적해보니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소화제와 위산 차단제를 습관처럼 드신 분일수록 위 기능이 급격히 무너졌죠. 오늘은 약의 도움 없이 위를 스스로 살려내는 확실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답답할 때마다 소화제를 드시곤 하죠. 당장은 편해지지만 며칠 뒤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게 보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위장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위장은 더 약해질 뿐이죠. 예전엔 저도 속이 안 좋으면 위산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위는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고 망가진 곳을 고치고 음식을 밀어내는 정교한 기관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우리 위는 이를 멈추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 점막의 비밀부터 약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방법을 다룹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위 안쪽 표면을 지켜주는 점막이라는 보호막을 상상해 보세요. 집 안쪽 벽에 발린 보호도료처럼 우리 위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막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그 아래 세포층이 그대로 노출되죠. 염증과 상처가 반복되면 위축성 위염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 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의 수명은 고작 3일입니다. 매일 위산에 깎이고 음식에 쓸리며 끊임없이 새 세포로 교체되죠. 그럼 이 점막 세포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위벽을 자세히 보면 점막 아래에 샘 조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샘 조직은 점액과 위산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꾼 세포들은 점막 세포와는 수명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자, 위장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위 안쪽 표면에는 아주 얇은 보호막인 점막이 깔려 있습니다. 집 벽에 바른 페인트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료죠. 이 막이 아래쪽 혈관과 세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점막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그 아래의 연약한 세포와 혈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염증과 상처가 시작되고 위축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진행되면 더 위험한 질환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 위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위점막 세포는 영원히 살지 않고 늘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이 세포의 수명은 놀랍게도 단 사흘입니다. 3일이면 교체돼요. 점막 세포는 오직 보호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는 아주 단순한 세포거든요. 매일 강력한 위산에 깎이고 음식물에 쓸려 나가길 반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채워 넣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세포들은 도대체 어디서 새로 만들어질까요? 위벽을 확대해보면 점막 아래 샘조직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샘조직은 소화액과 위산을 만드는 아주 부지런한 일꾼들이죠. 다만 이 샘조직의 세포들은 점막 세포보다 수명이 훨씬 깁니다. 세포 수명은 길죠. 짧게는 50날, 길게는 200일 가까이 버팁니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귀한 세포들이니 최대한 잘 써야겠죠. 위벽 점막만 제 역할을 다 해줘도 이 세포들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위벽 중간에는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거든요. 이 공장은 위쪽으로 점막 세포를, 아래쪽으론 샘 조직 세포를 보냅니다. 안팎으로 쉬지 않고 세포를 쏟아내며 위벽을 지키는 셈이죠. 우리 위가 건강을 유지하는 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생산 구조만 튼튼하게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닳아 없어지는 양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더 많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위는 아주 튼튼하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막이 너무 줄어들면 공장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점막이 사라질수록 새 세포를 생성할 동력도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성 위염이 위축성 위염으로 넘어가면 되돌리기 힘들다고 하죠. 보호막 없는 세포는 작은 자극에도 훨씬 쉽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포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점막도 미미하게 남아 일을 하고 공장도 샘 조직도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약에만 의존해서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 좋은 혈액이 잘 돌게 하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유일한 재료가 바로 혈액이니까요. 염증에 시달린 위 안쪽은 늘 바짝 말라 불이 난 것처럼 뜨겁죠. 그래서 자꾸 따갑고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 불길을 잡고 혈액이 흐르는 길만 열어줘도 위는 스스로 살아납니다. 핵심은 딱 하나, 결국 피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위산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이 불편할 때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처방이 뭘까요? 열의 아홉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권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위산을 억제하면 당장 속쓰림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우리 몸에서 위산은 결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녹이거나 세균을 죽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위산은 몸으로 들어온 세균을 원천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방패죠. 소장은 원래 거의 무균 상태에서 소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산 차단제를 오래 쓰면 세균이 소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세균이 살아서 소장에서 막 증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균들이 가스를 마구 뿜어내며 배가 볼록해지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이 섞여 있어요. 강력한 위산이 이 세균들을 죽여야 소장이 깨끗해집니다. 소장은 원래 무균 상태에서 소화를 돕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산 차단제를 너무 오래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산이 약해지면 세균이 걸러지지 않고 소장까지 살아 내려갑니다. 무균 상태여야 할 소장에서 세균들이 마구 증식하게 되는 거죠. 세균들이 가스를 가득 만들어내니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집니다. 배가 자꾸 부풀어 오르시죠? 많은 어르신이 겪는 고민입니다. 예전엔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죠? 원인은 단순합니다. 음식물이 내려가면 소장에서 세균이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우리 몸 면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균이 몸 안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면역력이 계속 싸움에 동원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건강 문제들이 줄줄이 터지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 연구진 자료를 보면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어요. 위산 차단제를 1년 넘게 복용한 어르신들을 살펴봤더니 말이죠.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고 장내 세균 불균형이 훨씬 심해졌다고 합니다. 약 하나가 도미노처럼 다른 건강 문제를 끌고 온다는 뜻이죠.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산이 강해서 위가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위산을 견뎌야 할 점막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복구가 안 되는 점막이 아픔의 핵심인데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죠. 위산을 막는 게 아니라 점막을 직접 살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신호를 보내는 위산만 꺼버리고 있습니다. 불은 안 끄고 화재 경보기만 떼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산 차단제를 계속 먹으면 우리 위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대신해주는 약이 자꾸 들어오니까 스스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사람도 누가 다 대신해주면 점점 무능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화액을 만들고 음식을 밀어내고 점막을 고치는 모든 과정이 말이죠. 약에만 의존하면 우리 위는 점점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 가끔 소화제를 한두 번 쓰는 건 괜찮습니다. 과식했을 때 한 번씩 도움받는 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정말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만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끼니마다 소화가 안 되고 증상이 며칠씩 이어지신다면 말이죠.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는 분들은 이제 약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더는 소화제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위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위를 되살리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소화 불량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소화 불량이라고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거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만히 따라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본인 몸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지니까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죠. 위가 덩어리지고 굳은 것 같다거나 늘 묵직하다고 표현들 하십니다. 빵빵하게 차 있는 느낌의 음식이 그대로 멈춘 것 같기도 하죠. 명치 부근을 만져보면 뼈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뱃속에는 뼈가 없습니다. 다 근육과 장기예요. 뼈처럼 딱딱해졌다는 건 그만큼 기능이 떨어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모든 장기는 건강이 나빠지면 딱딱하게 굳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 나빠지면 간경화로 굳고 폐가 나빠지면 섬유화로 굳듯이 말이죠. 위도 똑같습니다. 그럼 위가 이렇게 굳어버리면 왜 위험할까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원래 평소보다 서너 배는 거뜬히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텅 비었을 땐 작게 움츠렸다가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부드럽게 촥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가 튼튼한 분들은 많이 드셔도 그저 배부르다 정도로 끝납니다. 탄력이 좋으니 음식물을 충분히 감당하는 거죠. 하지만 굳어버린 위는 이 신축성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빵빵해지죠. 내내 답답하고 괴로울 겁니다. 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연동 운동을 못하니까요. 결국 음식물은 위 안에 한참 동안 머물게 됩니다. 포만감이 너무 오래 가는 거죠. 우리 몸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몸의 시스템이 멈춰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 자연스럽게 혈액순환까지 나빠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뚝 떨어지는 컨디션 난조가 항상 따라다니죠. 다들 힘들다 보니 일단 약부터 찾게 됩니다. 소화제나 위산 차단제를 쓰면 당장은 좀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 근육이 좋은 피를 공급받아 부드럽게 움직이는 능력을 되찾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위에 깨끗한 혈액을 원활하게 보내는 방법이 유일한 답이죠. 그래야 굳었던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다시 자기 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식후에 걷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된 의서에도 나오는 지혜입니다. 식후 100걸음을 걸으면 의원의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천년 전 기록에도 있어요. 왜 굳이 식후에 걸으라고 했을까요? 식사 후 위 근육이 움직이는 힘은 온몸의 혈액순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고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속도가 빨라져야 위 근육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도 늘어납니다. 그래야 위가 비로소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평소 움직임이 적은 분들은 식후에 위도 같이 멈춰 있습니다.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든든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후에는 오히려 몸이 가벼운 게 정상입니다. 음식물이 빨리 다음 단계로 내려가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살아납니다. 위에 음식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영양도 파괴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식후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우리 몸이 직접 신호를 보내줍니다. 딱딱했던 위가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움찔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트림이 나옵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림을 못해서 괴로워하는 아기들 말이죠. 위에 멈춘 음식물이 만든 가스와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식후에는 트림이 나올 때까지 가볍게 걸어주세요.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트림이 났다는 건 피가 잘 돌고 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 위가 굳어서 연동 운동이 더딘 분들은 딱딱한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서 최대한 잘게 씹어 넘겨주세요. 입에서 미리 부숴주면 위가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입속에서 하는 그 작은 노력이 우리 위를 살리는 길입니다. 많이 씹고 트림이 날 때까지 걷는 것,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굳었던 위가 점점 부드러워질 겁니다. 돈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두 다리와 의지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가 무력해진 경우입니다. 위가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 굳은 위와는 정반대죠. 배를 만져보면 출렁거리며 물소리가 납니다. 위벽이 너무 얇아져서 소화 안 된 음식과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보통 물을 마시면 빠른 분은 전, 늦어도 30분 안에 위를 통과합니다. 밥과 물을 같이 먹어도 물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위벽 근육이 얇아진 분들은 물조차 위장에 머물러 있게 되죠. 내시경으로 보면 위벽이 얇은 가죽이나 비닐처럼 주름져 보입니다. 흔히 위가 처졌다거나 위벽이 얇다고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마른 편이고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체질이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며 영양분이 파괴되니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몸에 좋은 피를 만드는 재료조차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병원이 실수를 하곤 합니다. 위산이 약한데도 속이 쓰리다 보니 위산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위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한 위산마저 막아버리니 당장은 안 아파도 소화는 더 안 됩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허약한 체질이라 강한 약을 쓰면 몸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후에 반드시 가볍게 걸으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둘째, 긴 안목으로 전신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위벽 자체가 근육을 유지하지 못하고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위의 근육을 키워야 혈액 속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 재료를 가져다 위가 다시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돕는 거죠. 전신 근육을 키우는 게 곧 위를 튼튼하게 살리는 길입니다. 이분들은 근육이 없다 보니 자세까지 앞으로 무너집니다. 어깨가 말리고 허리가 꼬부러지면서 자꾸 몸이 고꾸라지는 거죠. 마음까지 위축되기에 더더욱 상체를 펴고 몸을 세워야 합니다. 몸이 강해져야 마음도 따라가고 기운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장기들이 아래로 처진 상태를 좋지 않게 봅니다. 내버려 두면 다른 부위까지 처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니 자꾸 펴고 세우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살 서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약을 다루셨던 퇴직 약사님이셨죠. 처음엔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약으로 증상을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살은 빠지고 늘 더부룩하며 아침마다 기운이 없으셨죠. 약사님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약을 내려놓고 식후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레 처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평소 자세를 바르게 펴고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천안에 사시는 66살 서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영수님은 평생 약을 다뤄오신 퇴직 약사님이셨어요. 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기에 처음엔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습관처럼 약을 찾으셨죠. 하지만 약에 의존할수록 살은 점점 빠지고 식사 후에는 늘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무척 힘겨운 날들이 계속됐죠. 전문가이셨던 만큼 직감적으로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약에만 기대다가는 몸이 크게 상하겠다는 사실을요. 결국 약을 과감히 내려놓고 식후에는 천천히 산책하며 몸의 균형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걷고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불과 몇 주 만에 신기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침 식사 맛이 살아나고 속 더부룩함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죠. 값비싼 약보다 두 다리와 작은 아령 하나가 해답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스트레스만 받으면 소화가 멈추는 분들, 이 유형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성분들께 특히 흔하지만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란 숨 쉬듯 늘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간혹 스트레스는 없다고 장담하는 분들을 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움직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는 건 본인만의 착각일 확률이 높아요. 없다고 하셔도 진맥하면 긴장이 가득하고 신장과 위장의 영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이 두 곳을 동시에 타격하죠. 바로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과 소화기관인 위장입니다. 긴급 상황이 닥치면 몸은 비상 호르몬을 뿜어내 심장과 위를 공격합니다. 비상사태로 인식한 이 심장을 쉴 틈 없이 혹사시키는 셈이죠. 스트레스가 끝나야 심장도 쉴 텐데 그게 안 되면 심장이 탈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이후 몸이 확 망가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지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위장이라 심장이 지치면 소화력도 즉시 하락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심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장은 멈출 수 없는 기관이라 힘들어도 억지로 제어를 하거든요. 검사에도 수치로 잘 안 나옵니다. 그저 살짝 두근거리거나 숨이 깊게 안 쉬어지고 언덕만 올라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뿐이죠. 정작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심각한 소화 불량뿐인 겁니다. 위가 문제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타격받은 심장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를 만져봐도 딱히 굳거나 무력하지도 않아요. 즉, 위 자체는 건강합니다. 그러니 위를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심장을 편안하게 달래서 기능을 회복시키면 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본은 여전히 걷기입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운동을 섞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왜 계단이냐고요? 심박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몸은 안정을 주는 호르몬을 스스로 분비합니다. 운동으로 심장을 자극했다가 쉬면서 균형을 잡죠. 운동을 안 하면 스트레스로 요동치던 심장 리듬은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계단 오르기 한 번이 그 나쁜 리듬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는 한 따라오니까요. 하지만 지친 심장을 달래는 법은 명확합니다. 계단을 올라보세요. 비가 오거나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계단을 오르면 신기하게 기분이 전환됩니다. 물론 식습관만으로는 부족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요동치는 신장 리듬을 잡기 어렵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움직임이 우리 몸의 긴장을 딱 끊어주고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죠. 솔직히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겪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심장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비가 오거나 마음이 유난히 가라앉는 날에도 계단을 한 층씩 천천히 올라보세요. 신기하게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계별로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10층을 오를 때와 20층을 오를 때의 마음 상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땀이 살짝 맺힐 정도로 심장이 활기차게 뛰고 나면 우리 몸은 그 활력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로 속이 답답한 날이 있죠. 그럴 땐 억지로라도 계단을 20층 정도 한번 올라보세요. 가슴을 짓누르던 감정의 압박이 계단 끝에서 거짓말처럼 풀리는 걸 분명 느끼실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위가 굳은 분들은 식후에 반드시 걸어서 트림을 유도해내야 합니다. 위가 얇고 무력한 분들은 걷기에 더해 온몸의 근육량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 필수예요.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심장 박동수를 100회 정도까지 올려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죠.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결론은 딱 하나로 모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몸에 피를 잘 돌게 하는 것, 바로 혈액순환이죠. 그리고 그 일을 약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을 그저 흔한 불편함으로 넘기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사실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과정은 모든 건강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니까요. 여기가 막히면 그 뒤로는 어떤 좋은 치료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어도 위가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위에서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그 귀한 영양분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몸은 좋은 피를 만들어낼 재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피가 부실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우리 몸의 소중한 일꾼들이 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소화 불량인 분들은 늘 기운이 없고 얼굴이 푸석하며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특히 우리 뇌를 한번 살펴봅시다. 뇌는 작지만 에너지 소비는 엄청나죠. 그만큼 끊임없이 맑고 좋은 피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소화가 안 되면 뇌는 곧바로 비상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시작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억력 문제도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혈류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위를 살려 피를 잘 돌리는 건 단순히 속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먹개를 지키는 일이죠. 게다가 소화가 안 되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밤새 위가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끙끙대니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을 통해 스스로를 고쳐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 위점막은 더 약해집니다. 다음날 또 소화가 안 되는 이 끔찍한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 강력한 출발점이 바로 우리 위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연결고리는 희망입니다. 위 하나만 제대로 살려도 온몸이 살아나니까요. 위가 좋아지면 피가 맑아지고 뇌가 깨어나며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를 돕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몸은 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잠도 편히 오지 않죠. 밤늦게까지 위에 음식이 가득하면 몸은 쉬어야 할 밤에도 쉼없이 소화를 시키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결국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이루기 힘든 거예요. 아까 말했듯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충분히 잠들지 못하면 위 점막도 재생되지 않고 건강한 피도 부족해져요. 그러면 다음날 다시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죠. 모든 문제가 연결된 건 반대로 보면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위 건강만 챙겨도 그 긍정적인 영향이 온몸으로 퍼진다는 거죠. 위가 편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몸 전체에 생기가 돌며 잠도 잘 옵니다. 몸이 좋아지니 다시 위를 돕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하나가 좋아지면 다 같이 살아나는 기분 좋은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몸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약 하나로 증상을 덮어버리지 마세요. 온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대신 그 신호를 고맙게 받아들이세요. 오늘부터 위를 살리는 작은 습관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 위가 건강해지면 온몸이 활기를 되찾죠. 바로 이게 우리가 약보다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위를 직접 망가뜨리는 것들과 살리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게요. 먼저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주범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위점막은 딱 3일만 사는 아주 여린 보호막이라는 사실요. 그런데 이 약한 보호막을 매일 스스로 두들겨 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보다 파괴가 빨라지면 위는 절대 치유될 틈이 없습니다. 위 점막을 공격하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어르신들 중 매운맛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위가 불편하다면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점막이 튼튼할 땐 매운 성분이 보호막과 함께 떨어져 나가면 그만이에요. 보호막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약해진 분들에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어막 없는 상태에서 매운맛이 들어오면 그 아래 귀한 세포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산 공장과 새 세포를 찍어내는 세포 공장까지 전부 두들겨 패는 거죠. 세포 구조 자체가 깨집니다. 그러니 점막이 약한 분들께 매운 음식은 그저 독이나 다름없어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그 자체로 점막을 녹이고 헐게 만들죠. 가볍게 생각하는 한 잔이 약해진 점막에는 매번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진한 커피는 위산 분비를 과하게 자극해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나요? 위가 약한 분들께는 그게 매일 아침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금지하는 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해 주세요. 이건 추가적인 상처를 막고 점막을 오래 지키기 위한 핵심입니다. 점막이 아파서 위산 차단제를 쓰면 소장에 세균이 늘어나고 다시 문제가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이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약해진 점막을 매일 두들기는 우리 습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며 배출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위를 망칩니다. 위 속에 음식과 위산이 오래 머물수록 약해진 위벽을 끊임없이 깎아먹거든요. 소화가 빨라 위가 빨리 비워지는 분들은 자극이 최소화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밥 먹고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분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증상이 있든 없든 이 상태를 방치하면 위 점막이 버텨낼 재간이 없으니까요. 식후에 격한 운동을 피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식 후 펄쩍 뛰는 행동은 음식물과 함께 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게 되거든요. 위 점막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보호하려면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점막이 아프다고 위산 차단제만 계속 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죠. 차단제 사용으로 위산이 줄면 소장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약해진 위점막을 매일 자극하는 나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입니다. 음식이 위 속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내용물이 위산과 섞여 오래 정체될수록 약해진 위벽을 지속적으로 깎아내게 되죠. 이게 바로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위 점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소화가 빨라 위가 금방 비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극을 덜 받지만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분들은 윗속에 음식이 계속 남아 위벽을 괴롭히고 있는 셈이죠. 증상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배출 지연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결국 위 점막이 버텨낼 재간이 없으니 서둘러 바로잡아야 해요. 우리가 식후에 격한 운동을 피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위 건강 때문입니다. 특히 과식한 직후 펄쩍펄쩍 뛰는 행동은 위에 큰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소화되는 동안은 위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식사하고 가볍게 걸어보세요.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죠. 매운 음식과 술, 그리고 커피를 줄이는 겁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으로 소화를 돕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위 점막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병원비도 줄고 건강도 챙기니 몸과 살림 모두에 이로운 일이죠.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끊으려 하지 마세요. 며칠 못 가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가장 자주 드시는 것부터 딱 하나만 천천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마시던 빈속 커피를 따뜻한 물로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위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자리를 잡으면 다음 단계는 훨씬 쉬워지니까요. 평생 어려운 고비도 다 이겨내신 어르신들이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 말고 오늘 딱 하나만, 그게 끝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위를 망가뜨리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위를 직접 지켜주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윗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개선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진 위 점막을 물리적으로 코팅해 보호하는 방법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말을 깎으면 나오는 그 끈적한 성분은 우리 위점막의 보호막과 거의 똑같습니다. 말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위 안쪽이 마치 코팅되듯 보호받는 효과를 얻죠. 옛날부터 말을 즐겨 드신 분들이 위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비싼 약보다 우리 밥상 위인을 잇던 음식이 사실 최고의 보약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약해진 위는 차가운 음식에 더 긴장하니까요. 죽이나 잘 익힌 채소는 위가이를 덜어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속이 불편할 때 따뜻한 미음을 찾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씹는 습관입니다.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죠. 입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면 위가 해야 할 일이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도 많이 씹을수록 위가 받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거든요. 한 입에 30번씩 씹는 것. 돈도 도구도 필요 없이 그저 조금 느긋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좋은 혈류를 만드는 일입니다. 위 건강을 위해 기억할 것은 단 하나, 위로 좋은 피를 충분히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위장뿐만 아니라 온몸의 혈류가 함께 건강해집니다. 다른 장기들이 좋아지며 다시 위를 돕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길게 보는 분들은 늘 운동과 혈류 개선을 우선해 두는 법입니다.
자, 그럼 혈류를 좋게 만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밥상에서 답을 찾는 법 세 번째는 바로 천천히 많이 씹는 습관입니다. 이미 강조했지만 건강을 위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입안에서 음식을 잘게 부숴주면 위가 해야 할 일이 정말 확 줄어듭니다. 침속 소화 효소가 충분히 섞여야 위장의 부담도 그만큼 덜해지거든요. 한 입에 30번씩 씹으라는 말은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돈도 도구도 필요 없죠. 단지 조금 더 느긋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혈류 개선입니다. 제가 위 건강을 위해 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아주 명쾌해요. 결국 위장에 충분하고 좋은 피가 잘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혈류에 초점을 맞추면 위장은 물론이고 온몸의 활력이 함께 살아납니다. 다른 장기까지 건강해지니 위에도 다시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순환이죠. 그래서 멀리 보는 분들은 항상 운동과 혈액순환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자, 그럼 혈류를 좋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다시 살펴볼까요? 식사 후, 걷기, 근육 단련, 가끔 심박수 높이기,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마시기, 푹 자기, 몸 따뜻하게 유지하기를 더하세요. 돈도 안 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의지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죠. 건강을 챙기기 전 마음가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와 살림하느라 정작 내 몸은 뒷전이었던 우리 어르신들. 배고픈 시절, 밥심 하나로 버티며 일하느라 속이 쓰려도 꾹 참고 견디셨잖아요. 그래서 위가 약해진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점막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 위는 대단합니다. 세포 공장이 여전히 살아서 새 세포를 만들 힘을 품고 있으니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돌봐주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웃고 자식에게 짐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함께 위를 살려봅시다. 자, 본인 유형부터 확인해 볼까요? 헷갈리실까봐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에 가만히 배를 만져보세요. 명치 쪽이 단단하게 굳어 있고 빵빵하다면 첫 번째, 굳은 위 유형입니다. 혹시 가볍게 흔들었을 때 물소리가 나고 몸이 마른 편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 얇고 무력한 위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는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을 때만 소화가 안 된다면 세 번째 유형이죠. 유형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의 뿌리는 똑같으니까요. 몸에 피를 잘 돌리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나은 셈이에요. 평소 약만 드시느라 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으셨죠? 오늘부터는 우리 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제 바로 실천 가능한 하루 일과를 정리해 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먼저 아침입니다. 빈속에 마시는 진한 커피, 오늘부터 멈춰주세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최고의 비결이거든요. 아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많이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설거지는 조금 미뤄둬도 괜찮습니다. 식후 10분 트림이 올라올 때까지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을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를 거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운 것, 자극적인 건 피하세요. 위가 감당할 수 있게 과식은 금물입니다. 적당히 드시고 드신 뒤에는 꼭 걷는 습관을 지키세요. 하루 한 번 다리 근육을 쓰는 운동도 잊지 마시고요. 무릎이 좋다면 계단 오르기를, 불편하면 의자 잡고 일어서기를 하세요. 거창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끝이죠.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몸을 움직여 보세요. 계단을 오르든 빠르게 걷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앞서 말했듯 잠깐 시간을 내서 심장이 뛸 정도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산책도 좋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살짝 맺힐 때까지 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밤에는 푹 주무셔야 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는 일도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야식은 피해주세요. 위가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죠. 사실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조언들이 가장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천천히, 씹고 식후에 걷고, 자극적인 건 피하고 잠은 푹 자는 것.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그 잔소리가 가장 과학적인 처방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중요성을 몰라 흘려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으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좋아집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든든한 게 건강한 신호라는 착각이죠. 식후에 배가 꽉 찬 느낌이 들어야 잘 먹었다고 흐뭇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후에는 오히려 배가 가벼워야 정상입니다. 든든한 느낌이 오래 간다면 음식이 위에 너무 머물러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더부룩함을 건강함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속이 쓰리면 무조건 위산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기만 하면 곧바로 위산 차단제를 찾으시죠. 그런데 사실 위산이 부족해서 속이 쓰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이 위산을 더 억제하면 소화불량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쓰리다고 해서 무조건 위산 과다로 단정 짓지는 마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위가 안 좋으니 평생 죽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물론 위가 힘들 때는 부드러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생 죽만 드시면 안 됩니다. 위가 일을 안 해서 오히려 더 무력해지기 때문이죠. 회복되면 천천히 씹는 운동을 병행하면서 위 근육을 단련시켜 주셔야 합니다. 위도 적당히 일을 해야 비로소 튼튼해지는 법이니까요. 네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더뎌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여서 피를 돌려야 합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막죠. 나이 탓하며 포기하는 순간 우리 위는 정말로 무너지고 맙니다. 같은 연세라도 부지런히 걷는 분과 누워만 계신 분은 10년 뒤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만 먹으면 위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죠. 자꾸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시나요? 가장 강력한 처방은 여러분의 두 다리와 작은 습관 안에 있습니다. 비싼 것에 기대기 전 식후 산책과 천천히 씹는 기본부터 지켜보세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없고 부작용 걱정도 없는 아주 정직한 방법이죠. 이 다섯 가지만 바로잡아도 위 건강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작은 습관들을 바꿔보세요. 몰랐거나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부터는 위를 편하게 하는 진짜 방법을 따라가 보세요.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이 귀한 정보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우리 위 점막은 딱 3일마다 다시 태어납니다. 점막이 약해져도 괜찮아요. 몸속 세포 공장이 새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니까요. 이 재생의 핵심 재료는 바로 깨끗한 피입니다. 속이 불편하다고 매번 위산 차단제를 드시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니에요. 위산은 죄가 없습니다. 차단제는 오히려 면역력을 흔들고 위를 무력하게 만들죠. 약에 의존하는 습관은 이제 그만 끊어내야 합니다. 소화불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굳은 위, 얇아진 위, 스트레스 받는 위. 굳은 위는 식후에 걸어서 트림을 유도하고 얇은 위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스트레스성 위라면 심장 박동을 높이는 운동으로 그 악순환을 끊어보세요. 매운 음식, 술, 커피는 약해진 점막을 매일 공격하는 주범입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 하나만으로 위는 살아납니다. 마처럼 끈적한 음식으로 점막을 코팅하고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으세요. 피를 잘 돌리는 것. 이것이 약 없이 위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식후 걷기를 꼽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위는 분명 달라져요. 약 한 봉지의 기대기보다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작은 증상에 스스로 대응해보면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미 놀라운 회복 능력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많은 우리 이웃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늘 속이 안 좋아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 없이도 튼튼한 위를 함께 만들어가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해결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작은 증상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약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되죠. 사람이 못할 일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이미 그 놀라운 치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웃분들에게도 이 건강 비법이 닿을 수 있거든요. 늘 소화 불량 때문에 속이 답답해서
고생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보세요.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비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약 없이도 튼튼한 위를 만들어 갑시다. 늘 건강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